안녕하세요. 서울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년 상반기 테마별 노동법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최용대 노무사입니다. 저는 이제 희망노무법인 소속이고요. 제 사무실은 노원구 월계동에 있습니다. 서울노총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테마별 노동법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다 보니까 대면 교육보다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서울노총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제가 제작하는 요때 지금 3월인데요. 3월 말에도 코로나가 지금 엄청 많이 창궐을 해서 이게 좀 빨리 끝난다라면 하반기에는 아마도 뭐 서울노총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직접 뵙고 강의도 하고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짜 한 2년 넘게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도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테마별 노동법 강좌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매년 그렇듯이 뭐 노동법은 계속 변경되고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은 2022년 상반기에 변동되는 노동법 이슈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에도 많은 노동법이 바뀌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임금 명세서라는 게 이제 교부가 뭐 신설이 되고 노동조합법에서는 D종사 조합원, 뭐 퇴직자 이런 분들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바뀌었고요. 노동법이 또 그냥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에도 상반기에 적용되는 노동법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도 이게 찍는 부분에 있어서 녹음을 입히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강의안이 같이 있으니까 강의안 하나씩 보시면서 천천히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최저임금이 뭐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데요. 상반기에는. 자,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도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이제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최저임금이 변해왔는지가 지금 되어 있죠. 10년 동안 약 2배, 100% 정도 올랐는데요. 보시면 2012년에 이제 4,580원에서 2013년에 4,860원 이렇게 한 6%대에서 보통 최저임금이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보통 5에서 8% 정도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2018년도에 6,470원에서 7,530원으로 파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16.4%까지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세사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됐고 이것이 또 뭐 실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어떤
긍정적 효과와 최저임금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같이 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그 추이 분포도를 좀 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16.4%, 10.9%. 근데 가다가 20년대에 보면 2.8%, 2.9% 좀 안 되게 2.87%. 그리고 21년도에는 뭐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1.5%. 그리고 이제 조금 회복세가 된다고 보니까 올해는 5.1%에서 현재는 9,160원이 됐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최저임금이 그 우리 노동계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노동계에서 항상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고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보다 뭐 좋은 많은 수익을 받아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뭐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 그리고 정부 나서서 원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보시면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뭐 6월 말까지 이 최저임금 심의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되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경에 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근데 순조롭게 최저임금이 이렇게 됐던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노사정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야 이 정도에서 그 부분을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있지만 이 최저임금이 시급이다 보니까 상당히 적용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최저임금은 월로 환산을 시급이다 보니까 월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월로 환산을 하려면 소정근로 시간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주 40시간, 40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5일 아니면 뭐 다른 형태지만 일주일에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40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법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법정 근로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있고 그러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과 같거나 그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장이 그 소정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 그래서 40시간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휴수당 하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이라는 거는 하루 내가 쉬지만 하루 일당을 그냥 받는 하루의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이다 라고 봤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을 쉬고 일요일로 쉰다 이렇게 주 5일제를 하고 있다 라고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 5, 40 해서 40시간이 되고 토요일은 쉬는데 돈을 받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 요거는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하지 않는다라면 노동부는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해서 유급휴일 평균 1회 이상 주는 유급휴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8시간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5일이잖아요.
그 1일 근로시간 8시간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 교환해 보시면 일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이렇게 돼 있고 1개월의 최종 임금을 이제 한 달로 이걸 환산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이 표는 조금 다르게 써놨는데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다. 그리고 8시간이 주휴시간이 있다. 그러면 월요일 근로자가 노동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40 더하기 8, 48시간 분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일주일치고 이걸 가지고 나누기 7을 하면 하루치가 되고요. 하루치를 곱하기 365 하면 1년치가 되고 나누기 12 하면 한 달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곱하기 365 나누기 7 나누기 12로 하는데 외울 때는 나누기 7 곱하기 365 나누기 12가 조금 더 편합니다. 왜? 일주일은 7일인데 7일에 48시간이니까 나누기 7 하면 하루치가 되고 요 하루치 1년은 365일이니까 하루치를 365일로 곱하면 1년치 1년은 12달이니까 12로 나누면 한 달분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요게 약 208.56 이렇게 해서 반올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209시간 정도가 됩니다. 뭐 다른 사업장 어떤 사업장에서는 209로 하지 않고 뭐 208.57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소수점까지 구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에는 그 뭐 또 한 달을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주와 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일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은 그리고 한 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한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한글 한 달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좀 사업장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다 라고 하면 주를 포함해서 한 달은 209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전표에서 보면 2021년은 8,720원이었고요. 시급이 지금 그 2022년은 9,16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다가 작년은 8,720원에다가 209를 했더니 182만 2,480원이 최저 월급이 되더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2년에는 최저 시급 9,160원에 한 달 기준수 209시간을 곱했더니 191만 4,440원이다. 그래서 최저 월급을 이렇게 산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수습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여기 가로치고 이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수습은 3개월 이내에 수습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4개월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이고 적게 주겠다. 6개월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을 적용해서 적게 주겠다. 심지어는 3개월만 계약하고 3개월을 수습으로 하게 되면 최저임금 10%를 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긴 있겠지만 10% 감액된 금액으로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이나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복잡한 일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시는데 아주 그 기술이 없이 그냥 뭐 잡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뭐 간단한 일들 지시 감독하면 단순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어려운 건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에 임금이 이제 뭐 기본급만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이제 임금 항목 수당들이 있을 거고요.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저임금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통상임금하고 사실 최저임금이 같은 어떤 베이스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구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상임금, 평균임금 가지고도 좀 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운데 최저임금에는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어느 정도는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특수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통화 이외의 것, 뭐 현물로 지급되는 거, 예를 들면 식사, 식당에서 식사를 그냥 뭐 지급하는 경우, 뭐 이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점심 식사 비용을 임금으로 할 수 있지만, 돈으로 줄 수 있지만, 그냥 현물, 음식, 물건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 뭐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산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2019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뭐 상여금, 고정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상여금의 25% 이내, 그리고 식대, 식비, 숙박비, 그 다음에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복리후생 비용이라고 하죠. 통칭해서 이거의 7% 이내를 이제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7% 이내에 들어가는 것들은 안 준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19년부터 계속 이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7%까지는 안 들어간다. 7%를 초과해야 25%가 상여금은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넣겠다. 복리후생비는 7%만 그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것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5년에 걸쳐서 지금 어떻게 되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보시면 그만큼 이제 그 상여금이나 식대가 최저임금에 들어갈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상여금하고 복리후생 비율인데요. 2019년도에는 그 최저임금의 25%, 약간 43만 6,288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여금이 만약에 50만 원이다. 50만 원에서 요거 뺀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복리후생비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12만 원 뺀 나머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빼는 금액들이 안 들어가는 금액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25%에서 20%, 15%, 10%, 5%, 0%.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년 동안은 있고 2024년부터는 이제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2년 올해를 봤더니 올해는 최저임금이 191만 4,440원인데 상여금이 매달 뭐 50만 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50만 원 중에서 그 최저임금의 10%인 19만 1,440원을 제외한 약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30만 원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복리후생 비용은 2%니까 2%가 요 191만 4,440원의 2%거든요. 그러면 요게 환산을 하면 38,289원이에요. 만약 식대 10만 원이 있다. 10만 원에서 38,000원 정도를 빼니까 약 6만 뭐 2,000원 좀 안 돼. 6만 1,000 얼마 이렇게
최저임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금이 190만 원이 안 돼요. 190만 원, 191만 4,440원이 안 돼요. 그러면 식대 10만 원. 예를 들면 190에 10만 원이다. 이게 예전 같았으면 10만 원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190만 원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이 10만 원 중에 6만 원을 뺐더니 3만 8천 원을 뺐더니 6만 1천 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최저임금은 190만 원에다가 6만 1천 원 하니까 196만 뭐 1천 원 이렇게 되니까 191만 4,400원을 초과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기본금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쭉 따져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하기가 좀 쉬웠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5%를 초과하는 거. 5%면 10만 원이죠. 10만 원 외의 것들 10만 원 외의 상여금은 다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뭐 식대나 교통비나 숙식비의 1%라면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다 최저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는 근로자보다는 사용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요 최저임금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진다. 요것 때문에 이제 임금 구조가 있다라면 우리가 기본급도 있고 각종 수당이 있다라면 이제 판단할 때 통상임금은 얼마냐 그리고 최저임금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잣대로 이 임금을 판단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노동자의 불리함, 노동자의 불리함, 사용자의 불리함을 떠났을 때는 자, 상여금과 복리후생이 전혀 안 들어간다 최저임금에 과거처럼 그래두면 기본급이나 이런 고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따지니까 좀 쉬웠고요. 반대로 2024년도에 이후 4년도부터는 다 들어가니까 그거는 또 최저임금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통상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우리가 좀 챙겨서 알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서울노총 강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 최저임금과의 좀 구별 이런 부분. 최저임금은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이 넘냐 안 넘냐, 최저임금에 미달하냐 미달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쓰이니까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통상임금은 계속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이라든가 이런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한 단락을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에 4대 보험 요율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4대 보험은 우리가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계속 9% 해서 사업자가 4.5%, 근로자가 4.5%에서 9%를 부담하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최고 최저액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액은 23만 5,800원, 최저액은 14,8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국민연금의 주기가 있습니다. 부과 주기는 7월부터 그 다음 년도 6월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내가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그 보수 기준 소득 월액이 7월 달에 결정이 돼요. 작년에 내가 벌었던 소득을 가지고 공단에서 판단해서 당신은 100만 원입니다. 기준소득 월액이. 그러면 올해 7월부터는 100만 원에 4.5%니까 4만 5천 원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을 평가해 봤더니 200만 원이 됐다. 그럼 그 다음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그 2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기준소득이 한 번 정해지면 그 금액으로 7월부터 6월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가 임금이 오르거나 이렇게 했더라도 보수 기준소득 월액을 변경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계속 내던 금액을 내면 되고 소득이 오르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내거나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덜 내거나 이런 정산제도가 없다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건강보험은 조금 제가 여기에서 오타가 났는데요. 그 2021년에는 6.860이 맞고요. 2022년에는 6.990이 맞습니다. 사업자 비율이 3.43, 2021년에 3.43, 3.3495가 아니고 3.43이었고 그게 지금 3.3495로 이렇게 약 1.89% 올랐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장기 요양보험이 52%에서 지금 12.27%로 6.51% 정도 올랐다. 근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그 이제 보수월액인데요. 이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주기가 매년 4월에서 3월입니다. 매년 4월에서 3월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에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요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금액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 월급이 올랐어요 라고 해서 그거 오른 금액만큼 돈을 더 낼 수도 있고요. 매년 4월에 그 이제 2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그 더 냈으면 돌려주고 그러니까 덜 냈으면 추징하는 정산제도라는 걸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 급여, 4월달 월급, 4월달 임금에서 건강보험이 환급이 좀 일어나거나 환급이 일어나면 사실 좀 불행한 거죠. 내 월급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임금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만약에 추징이 나왔다라고 하면 내 임금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던 금액보다 더 높아졌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4월 달에는 참 월급이 많이 줄어서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뭐 유리지갑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건강보험의 정산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그 내가 임금이 오르면 올랐다고 신고를 하면 그 달에 그 금액을 더 내고 해서 정상 금액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고용보험인데요. 이제 고용보험 중에는 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요율하고 그 다음에 그 고용안정,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자만 부담하는 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요거는 사업자만 부담하니까 우리 임금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직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요율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1.6%를 이제 사업자가 0.8%, 근로자가 0.8% 이렇게 나눠서 50% 나눠서 냈는데
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실업급여를 많이 지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보험 기금이 많이 고갈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 7월 1일부터는 이제 1.8%, 0.9%, 0.9%씩 해서 약 12.5%가 늘어나게 됩니다. 뭐 100만 원을 현재 8천 원을 쪘다라면 월급이 100만 원일 때 이제 9천 원을 떼게 되는 거죠. 7월부터는.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고용 안정, 직업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내일 희망 채움이라든가 뭐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이렇게 뭐 고용 안정이나 직업 개발에 대해서 사업자만 부담하는 거라서 뭐 작은 기업은 0.25%, 큰 기업은 0.85%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용보험을 좀 아실 것 같고요. 고용보험에서 이제 특이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노무사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실업급여. 어떨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급여고요. 구직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받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에 1년 과거 내가 그 회사를 이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이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그냥 역일로 따지지 않고 내가 한 달을 근무했다라고 하는데 급여가 나가지 않는 날이 있었다. 무급휴일이나 휴무일 그건 뺍니다. 예를 들면 주 5일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다. 그러면 일주일을 7일 가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은 일주일에 6일 가입된 겁니다. 6일에 대한 임금만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임금이 지급된 일수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일은 6개월이 아니고 30주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곱하기 30주 하면 180일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사항이 있지만 그 예외사항은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지만 사용자가 당신은 이제 그만두세요 라고 하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는 원치 않는데 실직을 하는 경우 그리고 실직을 그때 이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거고 실직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들을 증명해야지만 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제 실업급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시면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납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임금영세서를 보시면 세금 중에 이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일환으로 노인장기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까지 나오는데 산재보험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다. 사업의 종류가 뭐 광업이다. 그러면 이건 1000분해인데 기준이 1000분해입니다. 1000분에 185. 그러니까 18.5%. 근로자, 노동자한테 나가는 임금 총액의 요 18.5%를 내라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보시면 그 위험도에 따라서 그 사대보험 요율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 요율을 가지고 따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가 새로 생기면서 보시면 요율이 지금은 1이 됐다. 1.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수하게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강의를 했던 건데요. 이 법정 유급휴일, 사실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하고
주휴일, 일주일에 평균 1회 주는 유급휴일인 주휴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뭐 일요일을 많이 주지만 일요일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마다 월요일인데도 있고 화요일인데도 있고 수요일인데도 요일을 불문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관공서 휴일이라고 하는 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 유급휴일 편에 보시면 그게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관공서 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됐다. 근데 그냥 된 거냐? 그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만 됐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은 작년 2021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단계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되다 보니까 올해 제 개인적으로는 전화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5인 미만 사업, 우리가 30인만 돼도 조금 그래도 근로자 수가 있고 사업적 여력이 있었던 데인데, 5인 이런 사업장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주일 외에 다른 휴일을 생각하지 않았었죠. 근데 5인 이상은 공휴일도 이제 유급휴일로 이제 보장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보니까 이제 준비가 좀 덜 됐던 측면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공휴일 연차 휴가 사용 대체 불가, 이 얘기가 뭐냐면 작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그냥 유급휴일로 쉬는 게 아니어서 회사마다 유급휴일로 쉬는 회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근로일로 정해놓고 그날 쉬는 사람은 근로일이니까 결근이 아니고 쉬려면 할 수 있는 건 휴가를 쓰는 거죠. 그 연차 휴가를 쓰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의 날, 노동절의 경우에는 다른 날로 바꿀 수가 없어요. 기념일이다 보니까. 근데 공휴일은 사실 공휴일도 국경일 기념일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랑 이 공휴일날 일하는 대신에 다른 날로 쉬겠다 이렇게 하면 쉴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일절에 일하는 대신 3월 1일날 일하는 대신 3월 2일날 쉬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62조 연차 휴가의 대체, 이건 뭔 뜻이냐면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이러한 날은 연차로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3월 1일, 뭐 석가탄신일,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날들을 다 넣어서 이 날은 그냥 우리 회사는 연차로 다 쉬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 연차 휴가 대체하고 다르고 공휴일을 다른 날로 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지금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법정 휴일에는 그동안 근로자의 날하고 주휴일만 있었는데 이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고, 요 날은 돈이 들어있다는 거죠. 돈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유급휴일이니까 이 날은 내 월급에 손실 없이 쉴 수 있다. 연차를 쓰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약정휴일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날인데, 뭐 창립기념일이라든가 회사와 관련된 날 이럴 때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유급 보장 의무는 없다. 근데 사실은 그 약정 휴일 같은 경우에도 뭐 창립기념일 이런 날은 유급휴일로 해주는 회사들이 좀 많죠. 사실
유급휴일이 아닌데 무급휴일로 창립기념일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근로자들한테, 노동자한테. 그래서 그 약정휴일이 많으면 더 좋죠. 예를 들면 지금 그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공휴일이 이제 그 법정휴일이 됐는데, 그 전에 300인 이상 사업장들 중에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약정휴일로 유급휴일인 약정휴일로 공휴일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시면 뭐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데 보시면 공휴일에 그, 어, 그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은행이 공휴일에 문을 열거나 대기업이 뭐 정식적으로 문을 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날들은 약정휴일로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휴일에 대한 그 수당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유급휴장분 100%, 그러니까 원래 내 월급에 들어있는 거 내가 이날 쉬더라도 100% 받는다. 근데 이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이 넘으면 2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전에 대체를 하는 경우, 대체.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일 날 3일절인데 이날은 회사가 바빠서 일을 해야 되고 3월 2일 날은 좀 쉬어도 된다 라고 하면 3월 1일과 2일을 쉬자, 바꾸자, 이렇게 해서 미리 근로자 대표와 사전 대체를 한 경우에는 그날이 그냥 공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공휴일과 바꾼 날이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는 250%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월급 근로자는 사실 월급에 100%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할 경우 150%고요. 만약에 시급 근로자다라고 하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날 유급 휴가에 대한 100% 시급 냈다가 일한 거에 대한 150%, 250% 이렇게 그 이제 관념의 차이다, 표현의 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휴일은 그 300명, 30명, 5명 이렇게 해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됐다, 단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했던 회사들은 상당히 부담이 없었지만, 공휴일을 근로일로 해놓고 연차 대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고 처리하거나 이랬던 작은 사업장들은 지금 좀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보시면 공휴일이 보통 1년에 한 뭐 설하고 추석까지 다 합치면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공휴일들이 한 12일 정도 대략 되는데, 평균. 그러면 연차 15개, 15일 중에 12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다 바꿔버리지도 못하고 그날은 그날대로 돈을 주고 연차는 연차대로 줘야 되니까 사업주들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당연하게 좀 가야 될 필요가 좀 있다. 물론 공휴일에 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날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준다라면 요거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 신청입니다. 이게 이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되게 신설된 규정인데요. 이제 고용 정책 전반과 관련된 성차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것들을 노동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남녀 고용 평등과
1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 이하 26, 27, 28, 29, 29의 2, 29의 3, 29의 4, 29의 5, 29의 6, 29의 7. 그래서 30조까지. 요 30조까지 신설이 됐는데요. 이거는 밑에 보시면 2022년 5월 19일부터 이제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그러면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임금, 해고,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교육 배치 승진 등 성차별, 그리고 사업주가 행해야 될 조치들이 있거든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이제 근로자가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조치해야 될 것들이 있죠. 피해자를 보호한다든가 이제 가해자를 뭐 징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할 때 해당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뭐 조치를 했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조금 이제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이 신설됐죠. 이제 그동안에는 민형사소송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하거나 인권위에 진정해서 처리했던 것들이 이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가 됐다. 그리고 피해 구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사업장에다가 강제로 이제 시정 명령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배상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걸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벌칙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뭐 예전에 이제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동일한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사업주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분쟁이 많죠.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 엄청 많아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결국은 노동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되고 노동위원회가 법원 이전 단계에서 많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올해부터 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신청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노동자들이 이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알려진다라면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 절차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서 절차들을 이제 고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처분들을 받았다라고 하면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조합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번 페이지는 이제 부모 육아 휴직제인데요.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하죠. 육아휴직은 이제 원래 그 만 8세 미만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근데 이제 3 플러스 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신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자녀가 생후 이제 1년, 12개월 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뭐 3개월, 3개월 이렇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상한액을 올리겠다. 현재 뭐 그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액이 150인데요. 거의 2배. 이렇게 3개월, 3개월 갔을 때는 300만 원씩 각각 상한을. 2개월, 2개월 갔을 때는 250만 원씩. 그다음에 1개월, 1개월 할 때 200만 원씩 해서 그걸 올리고 이 사후 지급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육아휴직은 이제 갔다가 복직을 해야 했을 그러니까 75%만 줘요. 일반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 75%만 주고 25%를 고용센터에서 갖고 있다가 사업장에 복귀해서 6개월 이상 돼야지 나머지 25%를 주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냥 다 준다. 사후에 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다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3 플러스 3을 가게 되면 사실 육아휴직을 많이 못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사업장의 눈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15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죠. 내가 300만 원을 받는데 150만 원 받다 생활하기 좀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애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300만 원 내 월급 300만 원인데 300만 원까지 다 주겠다라고 하면 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가고 산 후에 45일이니까 한 달 반까지는 뭐 출산휴가 부여를 하지만 그 다음 3개월은 그 출산휴가 3개월을 그 아이를 키우는 육아휴직을 쓰고 그 다음에 배우자인 남편이 3개월을 쓰고 그럼 나머지 이제 9개월씩도 남잖아요. 이거는 또 필요할 때 또 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아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0만 원 받는 일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25%를 뭐 주지 않고 사후에 지급하는데 이거는 그때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인센티브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가 이제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보시면 일반 근로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상한이 다르죠. 1개월에 3개월은 상한 150만 원이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그 이제 통상임금의 80% 50%이 정도였으니까 요거를 지금 개정해서 80% 상한 150만 원으로 다 올렸다. 이렇게 3개월까지만 150이 아니라 1년 내내 150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조금 뭐 그 첫 3개월은 동일하지만 그 다음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나눠져 있던 것들을 150만 원 한도로 올렸다. 그래서 한도 자체를 좀 올렸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보다는 사업주들이 조금 곤란한 얘기이고 좋은 신 얘기일 수 있는데 국민연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얼마냐? 그러면 기준소득 월액의 4.5%, 4.5%가 9%잖아요, 총. 그럼 사업주하고 노동자가 합쳐서 내는 게 9%니까 100만 원을 지급할 때 어쨌든 9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현재는 뭐 건설 일용직이든 그냥 뭐 식당이나 다른 데서 일용직 하는 경우에 일용직을 8일 이상 근무하면 그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8일 이상 쓰면은 일용직이라 좀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겠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하루 8시간이고 8시간씩 8일 1일 일하면 64시간, 월 60시간 초과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었던 것들을 이제 뭐 며칠을 일하든 간에 월 받아가는 금액이 22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하루 근로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다 이거를 내라, 가입해라. 응?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건설 하시는 분들 중에 금액이 일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일당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30만 원, 50만 원. 그러면 220만 원이면은 뭐 50만 원이다 치면은 5일만 일해도 22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넣어놨습니다. 이제 뜨끈뜨끈한 건데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가 상당히 이제 사업주들한테는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안전 조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이제 그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 이제 안전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가 확실하게 하면서 이 중대재해 뭐 사망이나 아주 크게 다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서울노총 이제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는 요 이제 산업 안전과 관련된 다른 교육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2050인 이상은 올해 1월 27일부터 됐고요. 뭐 양주에 있는 그 뭐 사업장이라든가 몇 군데가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에 시행된다고 그렇게 많은 홍보와 뉴스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대재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중대재해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서 우리 이제 종사자, 이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제 제정된 거고요.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 산업재해의 정의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재해 중에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두 번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망자 발생하면 이거는 당연히 중대재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더 많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중 이제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는 제외하고 여기 사망자가 1명 이상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로 지금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주요 내용으로 보면 처벌 대상 및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이제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당히 큰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보면 처벌을 보시면 그 사망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예요. 근데 이제 부상 질병은 7년 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 그 연수는 다르더라도 이상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대한 처벌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벌금형, 부상질병은 10억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뭐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러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실 엄청난 금액의 벌금 또는 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뭐 이제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막자면 이러한 금액을 안전, 보건 이런 조치들에다가 좀 투자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좀 강화해라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고요.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손해배상도 좀 강하게 명시가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적용 범위는 그럼 어떠냐? 그 5명 이상의 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그래서 50인 이상은 지금 벌써 됐다. 그래서 언제? 2022년 1월 27일. 그러니까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 적용이 된 거고요. 공포돼서. 그 다음에 50인 미만은 이제 2년 남았죠. 2년도 안 남았네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 중대재해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사건이고 이거는 생명과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크게 처벌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될 이제 보건 의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안전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라.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는 행위들을 뭐 반기에 1회 이상 해라.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중도 관리해라. 그리고 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라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이행해라. 그리고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할 때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라. 언제? 반기당 한 번씩.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대재벌 처벌하는 것들에서 이제 정의를 보시면 예방 의무 및 책임의 주체, 이제 사업주, 이렇게 5인 이상 사업장엔 개인 사업주를 의미하고요. 경영 책임자라는 것들은 사업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 있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강령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장관, 그죠? 시장, 뭐 공기업 이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게 좀 해라 이런 거고. 두 번째 보시면 보호 대상 종사자는 그럼 누가 있느냐? 근로기준법상 우리 근로자도 있겠지만 두 번째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에 상관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적용하는 자.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 이 현장에 돈 받는 사람 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단계의 수구민과 일리 관계 있는 자. 이런, 우리 예를 들면 공사 현장이 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사조를 보시면 요 사업주와 경영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요게 이제 시행령 아까 쭉 얘기해 드렸던 건데요. 사업주 또는 그 경영 책임자들은 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및 규모를 교회하 다음 같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재해 발생 시에는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했다라고 하면 사항에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되고, 네 번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그 4조하고 5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을 행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다음, 그러면 다시 한번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아까 그 시행령 4조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신다라면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라. 두 번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편찬하라.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라. 단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상. 네 번째,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해라. 다섯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평가 관리 6개월에 한 번씩은 해라. 이런 얘기고요. 여섯 번째,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등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를 해라. 꼭. 일곱 번째,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 마련,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 협의체를 심의 의견하라. 여덟 번째, 재해 발생 등에 대한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점검해라. 반기 1회. 그러니까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러는 거죠. 그 작업 중지 등 대응 조치, 피해자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해라. 아홉 번째, 요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라. 재해예방 조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안전보건 관리 비용 등의 기준 등을 봐라. 이런 얘기고요. 열 번째,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보고를 받고 인력 배치하고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라. 11번째,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정리해라.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왜 지금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안전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쇼킹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광주의 그 아파트 붕괴 사고라든가 여러 쇼킹한 사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크게 다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사실 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가급적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뭐, 뭐 아파트 얘기 나왔는데 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전한 아파트를 만드는 우리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작업하고 안전하게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다 인재라고 하잖아요. 거의 인재. 사람이 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주저주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적게 들진 않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 내고 손해배상하고 이런 비용을 따졌을 때 보면 사전에 방지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도 나서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법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봤는데, 뭐 우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들로 좀 보시고, 산업안전에 관한 또 강의는 심도 있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데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종종 3.4%에서 3.6%, 2024년에는 3.8%까지 조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장애인 인신 개선 교육 실시 자료 보관 의무를 좀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좀 장애인 다르죠. 다르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 이게 선천적 장애인 있지만, 저도 이제 장애인 인신 개선 교육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특이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선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인 상당히 많다. 우리 뭐 교통사고라든가 아까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장애를 입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뭐 장애인이 아니다, 비장애인이다. 근데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뭐 다르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이렇게 같이 고용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좀 더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민간 기업에서도 그 100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이렇게 3.1% 장애인 의무교육률이 3.1%가 있고,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또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좀 고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하고, 이거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쪽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에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교육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가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보관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아까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3.1% 이렇게 있는데 이제 100명 이상 사업장 이렇게 일반 기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장애인 부담금이 그동안에는 뭐 이제 이렇게 100만 원 이제 월에 109만 4천 원이었는데 110만 4,900 114만 9천 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 100명 미만은 장애인 고용 그러니까 50명 이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있지만 고용을 못했을 때는 그 못하더라도 부담금 납부 의무는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뭐 계획서 장애인을 고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 시설을 설치 의무화해라. 그러니까 사업의 종료 및 상시 근로자 대청령으로 중하는 이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제 휴게시설을 갖춰라.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고요. 시행 이제 대상 이게 8월 18일 날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행 대상과 휴게실 설치,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가사 근로자들 고용 개선 등에 대한,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줄여서 이제 가사 근로자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저기 찾아봤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사 서비스, 집안 청소, 뭐 집안 정리 정돈, 뭐 아이 보호, 양육, 가정생활 유지 이렇게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서비스 제공기간 인증제, 가사 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해서 그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배상 수당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 가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이제 노동계에서 많은 이제 고민들 속에서 이제 했겠죠. 그래서 가사 서비스 이제 근로 조건을 별도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 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서 이제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이제 권리가 보장되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 비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연차도 이제 뭐 시간에 따라 그 우리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비례해서 적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 산정 기준이라든가 뭐 최저 근로시간이라든가 연차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담고 있게 근로계약에는 임금 산정 기준, 그 다음에 최저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그 다음에 가사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있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근로시간도 일주일에 이제 15시간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연차는 뭐 1년간 624시간 이상 근로하면 6일, 468시간부터 6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일, 뭐 이렇게 그 법에 다 그 비례적으로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사 서비스 이용 계약은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종류, 제공 시간, 이용 요금, 손해배상 등 포함한 이용 계약을 서면 체결하고 그 계약의 근거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공 기관에 이제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되어 있고요. 제공 기관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용자하고 하는 데들은 조금 아직은 뭐 거기까지 나간 건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할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 6월 16일에 시행되는데 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내용들을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늘 뭐 어렵지만 그 대면 교육에 비해서 비대면 교육은 상당히 좀 힘이 들고요. 어,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강의 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깊게 얘기해야 되겠다. 요것들은 조금 스킵해서 건너뛰기 해도 괜찮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강의를 하는 중간에 질의응답 또는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뭐 우선 봤다. 어떻게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2022년에 4대 보험 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즉 건강보험료율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고용보험이 0.8% 근로자부담 비용이 0.8%에서 0.9%로 7월에 오르는 것이 예정돼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이 되면서 상당히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다. 그러니까 아직 5인, 딱 5, 6인 여기에서는 이런 개념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에 대한 것들을 노동위원회가 5월 29일부터 이제 전담해서 할 수 있다,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기준,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부터 적용됐는데 그 부분, 그리고 뭐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의무 고용률이 향상됐고 고용부담금이 인상됐다 이런 부분이고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8월부터 그 부분 그리고 가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다 이제 저기 한 부분들은 뭐 궁금하시거나 한 부분들은 서울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뭐 5시까지 노무사 그리고 변호사님 이렇게 저희가 노동법률지원센터 상주하면서 여러분들 상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좀 코로나 없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길 좀 간절히 다들 소망하시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쪼록 좀 무엇보다 건강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